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선생님, 올해 58세.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할 나이에 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김 선생님은 온몸에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증이 점점 심해졌고 목욕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가려움이 더욱 심해져 참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선생님은 민수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하루 휴가를 내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사 결과 김 선생님의 알파테아 단백 수치가 600UGL에 달해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았고 의사는 즉시 간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민수는 평소 건강하게 생활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상세히 질문했고 의사는 김 선생님의 몸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58세 김 선생님, 가려움증으로 간암 발견. 의사, 몸의 두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 가려움증. 피부 가려움증은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며 보통 알레르기나 피부 건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데도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며 이 독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피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 표면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담즙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피부를 자극해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눈 가려움증. 눈은 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식 없이 장시간 화면을 보며 눈을 혹사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간의 혈액을 소모시켜 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눈이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 피부의 세 가지 변화는 간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얼굴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얼굴 색이 검게 변함. 정상적인 피부는 윤기 있고 붉은 빛을 띠며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빛을 잃은 듯한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햇볕 노출로 인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와 입술 주변의 검은 색소가 쌓이는 경우 이는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한 간질환 얼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간질환 얼굴의 발생 메커니즘. 간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 내분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며 뇌하수체 및 부신 기능이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멜라닌 생성이 과도하게 촉진되며 피부 내 티로신 분비량이 증가해 멜라닌이 더욱 활발히 생성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에스트로겐 대사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얼굴의 검은 색소가 축적됩니다.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중말기 환자에게서 이러한 특징적인 간질환 얼굴이 자주 나타납니다. 제시된 주요 내용과 조정 사항, 간 질환의 지속적 진행과 증상,
간 질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간, 부위 통증, 식욕 부진, 복부 팽만감, 구토 및 메스꺼움, 간 손바닥 및 거미 혈관종. 최근 갑작스럽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특히 설명할 수 없는 간 부위 통증이 있다면 이는 간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간암 위험이 높은 3가지 식품. 첫째, 절임 음식. 절임 음식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독소가 생성되며 간은 이러한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절임 음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간의 부담이 증가하고 간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 간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구운 음식. 구운 음식 역시 절임 음식과 비슷한 원리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장작을 사용해 음식을 굽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간의 해독 능력을 약화시키고 발암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곰팡이가 핀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약간의 곰팡이만 있다 하더라도 섭취는 매우 위험합니다. 곰팡이와 독소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 방법. 첫째, 간 영양소 보충. 간 영양소를 보충하면 간 손상을 줄이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간 조직을 강화합니다. 좋은 공급원 견과류, 저지방 육류, 식물성 기름, 양상추, 양배추, 비타민 B군, 영양소 대사를 촉진하고 알코올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완화합니다.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좋은 공급원 곡물, 콩류, 우유, 참깨, 단백질, 간세포를 복구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좋은 공급원 두부, 계란, 생선, 우유, 저지방 고기. 둘째, 차 마시기. 현대인의 지방간 문제를 완화하거나 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2가지 차를 추천합니다. 국화 구기자츠 차, 국화 10비, 구기자 10빅, 대추 2개를 물에 우려 차로 마십니다. 간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청피, 진피 차. 청피, 진피 각 10개에 약간의 설탕을 추가하여 끓여 마십니다. 간 기운을 풀고 기운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지압 및 마사지. 대충혈 발등 첫 번째와 2번째 발허리뼈가 만나는 오목한 부위의 위치. 간 기운을 조절하고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행간혈 발등 첫 번째와 2번째 발가락 사이 오목한 부위. 간의 열을 식히고 두통 및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간열 위치 등 쪽 9번째 흉추 아래. 이 부위를 엄지로 지압하면 간의 기운을 보충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2가지 과일. 첫째, 포도 많이 먹기. 둥글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포도는 여름철 대표 제철 과일 중 하나입니다. 포도는 독특한 맛과 식감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영양 가치는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작은 포도 한 알은 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로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 포도당, 아미노산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포도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천연 항산화제로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간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여름철 포도를 많이 섭취해 보세요. 특히 포도 껍질과 씨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2배로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파파야 섭취하기. 부드럽고 달콤한 파파야는 백억의 열매라고 불리며 특히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파야는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파파야는 다양한 아미노산, 비타민C, 그리고 특별한 영양소인 올레아놀산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간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파야는 여름철 제철 과일로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파파야 보관법. 파파야는 열대 과일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과육이 얼어 상할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은 신문지로 감싼 뒤 서늘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기원하며 중장년층 모두가 건강한 몸과 장수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간 건강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 어느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출연한 부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헤어져야 할 날이 오면 당신은 자신이 먼저 떠나고 싶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떠나길 바라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부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홀로 남아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견디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먼저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적어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사람은 각기 다른 대답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73.64세이고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43세다. 약 6년의 수명 차이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떠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 더 나은 일이거나 더 나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자 나름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다. 오래 산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덜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 강원도 정선 같은 시골 마을에 올해 80세가 된 한 최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65세 때 세상을 떠났다. 남편과 함께한 삶을 회상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영감은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 마치 밭을 갈던 황소 같았죠. 쉬는 법도 몰랐고요. 퇴직하고도 가족의 짐을 지느라 쉬지 못하다가 일찍 갔어요. 이는 수많은 보통 남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남편이라는 위치에 있는 그들은 가정의 첫 번째 책임자로 가정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했고 어떤 부담이든 스스로 떠안아야 했다. 소농사회에서는 흔히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배를 짠다고 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고 신체 구조가 달라서 역할 분담도 차이가 있었다. 힘이 센 남자는 농사를 지었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는 직조를 맡았다. 농사를 짓는 남자는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쉬웠으며 그로 인한 신체 손상도 심했다. 젊었을 때는 그 손상의 결과를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드러났다. 50세 때까지는 잘 걷고 뛰던 남자가 55세를 넘어서 갑자기 허리를 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왜일까? 젊을 때 과도하게 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력이 왕성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력이 쇠퇴하면 병이 잦아지고 끝없이 나타난다. 예순을 넘어서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떠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평생 마음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그들은 마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중년이 되면 우울증을 겪는 남성들이 많아진다. 설령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 그렇게 유난스러워? 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점점 쌓여 우울함을 키우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든다. 많은 남성들이 평생을 노력했음에도 괜히 헛살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현실적인 부담이 크고 휴식할 여유가 없다. 예를 들어 결혼하자마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에 몇억 원의 빚을 떠안은 한 프로그래머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 같은 고강도의 업무를 감당하며 쉬운 삶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직장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고 간신히 회복된 후에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었고 집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에게 짐이 되리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는 수많은 남성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지만 쉴 시간조차 없었다. 마치 쉬지 않고 밭을 가는 황소처럼 말이다. 셋째, 남성은 몸을 더 많이 소진한다. 신체적 소진은 단지 일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생리적 소진도 크다. 옛날부터 금욕을 권장했던 이유는 몸의 정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젊은 남성이 과도한 욕망에 휩싸이고 높은 강도의 업무를 병행하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을 지키려면 욕망을 자제하고 적당한 욕망만 가져야 한다. 몸의 정기가 부족하면 노년에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 넷째, 남성의 생활 습관은 여성보다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년 남성들의 3가지 주요 습관은 술자리, 흡연, 음주, 밤샘, 그리고 운동 부족이다. 이 3가지 나쁜 습관은 다양한 잔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잔병들은 결국 치명적인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술자리가 많으면 몸이 견디지 못하고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면 몸이 무너지며 밤을 새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라는 3대 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스트레스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성들이 술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특히 49세와 59세를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 두 해는 남성들에게 있어 위험한 시기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다. 결론적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몸을 아끼고 관리하며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단지 가족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년의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 여성들은 새로 동반자를 찾을 때 반드시 상대와 몇 가지 조건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노년의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여성이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동반자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이기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독신 여성들이 남성과 동반자가 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자주 겪는다. 처음에는 서로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속마음이 순수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노년 여성들이 동반자를 찾을 때 어떻게 적합한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동반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최할머니 62세가 자신의 조언을 이야기했다. 노년의 독신으로 남성을 동반자로 찾을 때 반드시 상대에게 몇 가지 조건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야 실망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동반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44세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당시 남편이 외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외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저는 재혼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손재주가 좋아서 딸과 단둘이 살아가는 동안 생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0세에 퇴직한 후 딸은 무사히 졸업해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하여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 딸이 불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키워 사회에 나가게 했는데 어머니를 모셔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항상 저에게 효도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절반 이상을 저에게 주었고 도시에 집을 빌려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저를 돌봐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고 앞으로 시집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연금이 있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혼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독신으로 산 초기 몇 년 동안 저는 꽤 잘 살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가 시간에는 동네의 할머니들과 춤을 추러 다녔습니다. 때때로 혼자 여행을 떠나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자 사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잘 먹고 스스로 자유롭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58세가 되었을 때 한 번 크게 아프고 나니 독신 생활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집안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그대로 넘어져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웃이 저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반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은 저를 돌보기 위해 한 달 넘게 회사를 쉬어야 했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회사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전화로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하자마자 딸을 빨리 직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딸이 안심하도록 저는 친정오빠 댁에 가서 지내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난 후 저는 친정오빠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성을 동반자로 찾아보자. 사실 이런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독신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사고와 질병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니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딸에게 계속 의지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성을 동반자로 찾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개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58세가 되어
더 이상 나를 원하는 남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3살 연상의 박 씨를 만나게 되었다. 박 씨는 도시 사람이었고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연금이 2배 이상 많았고 자가 집도 있었으며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점이 나와 잘 맞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와 빠르게 가까워졌고 박 씨도 내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를 좋은 아내감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켰고 몇 번 만나지 않은 채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전된 것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본질적인 면을 알아보기도 전에 함께 산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것이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인연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박 씨는 단지 말로만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기꾼이었다. 그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자고 약속했지만 내가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점점 남성 우월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 내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집안일을 전부 맡아야 했다. 그는 매일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거나 놀러 다니고 집에서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나에게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추가로 8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 달에만 80만 원의 용돈을 주었고 생활비도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몇십만 원씩 주거나 없을 때는 내가 먼저 돈을 내야 했다. 여러 번 장을 보고 돈을 냈지만 그는 갚지 않았다.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부부 사이에 돈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박 씨와의 생활이 내가 돈도 쓰고 힘도 쓰는 무료 가정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매일 바쁘게 박 씨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느껴졌다. 결국 우리는 3개월 만에 헤어졌다. 박 씨와 헤어진 뒤 한 달 후 나는 김 씨라는 5살 연상의 남자를 소개받았다. 김 씨는 박 씨보다 더 점잖아 보였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능숙했다. 우리는 만남 초기부터 매일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그래서 나는 김 씨가 정말 다정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2개월 만에 함께 살기로 했다. 김 씨는 분명 여성을 기쁘게 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함께 살면서 그의 본심이 점점 드러났다. 처음에는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자며 집안 모든 비용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요양원에 있던 80세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봐달라고 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고 나는 김 씨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김 씨는 요양원의 환경이 좋지 않다며 어머니를 계속 돌봐달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월 1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쯤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효를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는 집에서 힘들게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김 씨는 자주 외출하여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겼다. 심지어는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했고 몇 번이나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상황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김 씨는 집에서는 여전히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자주 선물도 사줬다. 그러나 나는 점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동반자를 찾았는데 결국
내가 남자를 의지하게 하고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용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결국 내가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동거 6개월 차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원했을 때 나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았다. 그러나 김 씨는 그 시간에도 밖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병원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김 씨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 후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와 소개팅을 해보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단지 나를 무료 가정부처럼 여기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어떤 독신 노인들은 동거를 통해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몹시 궁금해졌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적합한 상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었을까? 나는 이에 대해 몇몇 동거에 성공한 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조건을 먼저 이야기했고 서로 조건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소개팅에서 동거를 고려할 만한 상대를 만날 때 바로 동거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나는 상대에게 내 요구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 당신이 내 3가지 조건을 수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동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바로 작별합시다. 나는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의 동거는 반드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공동 부담로 살거나 아니면 당신이 돈을 내고 내가 일을 맡는 식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동거 생활은 기본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거나 함께 요리하고 가사를 분담하며 생활비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혹은 내가 여성으로서 가사를 전담할 테니 당신이 가정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달 나에게 충분한 용돈을 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가정부처럼 부리려고 하고 나에게 돈도 쓰고 일도 하게 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과 동거하기 위해서이지 당신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동거를 하려는 이유는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과 동거한다고 해서 당신 부모를 돌봐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돕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부모님은 대부분 스스로 생활이 어렵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 또한 이 나이에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서 누려야 할 행복을 당신 부모를 돌보는데 쏟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 비록 동거라고 해도 당신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의 동거가 단지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동거가 아무리 가벼운 형태라 하더라도 나는 동거를 진정한 결혼처럼 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로 간의 감정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로 끝나거나 이름뿐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동거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나를 향한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면서 다른 이성과 친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자 우리의 동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건이라면 동거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년에 이런 3가지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거한 지 1년이 넘었고 여전히 행복한 둘만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문제로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생활은 공정하고 감정은 매우 다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미리 말하는 이 방식이 매우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부적합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었고 실패한 동거 생활을 겪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기원하며 중장년층 모두가 건강한 몸과 장수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간 건강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